안녕하세요. 저는 이유진입니다. 저는 한국에선 정신과 전문의이고 미국에서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의이면서 정신과 의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신과는 좋은 삶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요.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좋은 죽음에 대한 공부를 하는 학문인데요. 둘 다 고통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저는 둘 다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네, 사실 죽어가는 입장에서는 신체적인 고통도 물론 크지만 심리적인 고통이나 영적인 고통도 굉장히 크고 환자분들의 가족들도 심리적인 고통을 굉장히 크게 느끼거든요. 근데 이제 정신과 의사가 환자의 신체적인 고통을 좀 잘 치료할 수 있는 어떤 술기나 의학 지식을 좀 더 습득한다면 환자가 느끼는 심리적인 고통이나 환자의 가족들이 느끼는 어려움들을 더 잘 돌봐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고요. 실제로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의 과정이 이제 체계가 잡혀있는 미국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문의들을 위한 교육이 바로 대화법입니다. 그래서 환자와 잘 대화하는 법, 환자의 심리를 잘 파악하는 법, 환자가 삶의 마지막에서 중요한 선택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자기답게 할 수 있는지 교육하는 방법 등 언어를 통해서 환자의 어려움과 고통을 낮춰주는 그런 교육들을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의사가 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없지만 실제로는 정신과 의사가 굉장히 잘 할 수 있는 분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좀 얕볼 것 같은데 네.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네.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두 가지 다른 개념입니다. 호스피스와 완화의료 이렇게 두 가지 다른데요. 완화의료 속에 호스피스가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완화의료는 완치가 힘들다고 여겨지는 질환을 가진 환자분들을 위한 삶의 고통, 정신적인 고통, 신체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을 골고루 함께 돌보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완화의료는 이제 예를 들면 암을 진단 받으셨는데 이미 암이 많이 진행되셔서 완치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항암 치료라든지 다른 면역 치료를 하실 수는 있지만 암을 가지고 살아계셔야 될 가능성이 높은 분들을 위해서 완화의료가 시작될 수 있고요. 저희가 처음에 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환자분들과 가족분들을 찾아뵐 때 드리는 말씀이 생명 연장을 위한 치료를 같이 하시면서 저희는 extra layer of support라고 해서 한 가지의 치료를 더 해서 환자와 가족분들을 통합적으로 도와드리는 서비스를 제공드릴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처음 이제 환자와 가족분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분들이나 가족분들이 치료 과정이나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느끼는 어려움들, 삶을 어떻게 달라진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삶을 정리해야 되는 것까지도 저희가 같이 얘기하고 환자분들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돕고요. 만약에 이제 병이 더 진행돼서 남아있는 여생이 6개월 이내라고 생각될 때는 그때부터 호스피스가 시작되는 것이고요. 호스피스가 시작되면 일단 생명 연장을 위한 치료보다는 삶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치료로 더 포커스를 맞추게 되고요. 본격적으로 고통을 완화하고 환자의 여생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돌보고 이제 환자가 사망하신 이후로는 가족분들, 남아 계신 가족분들을 위한 애도 과정도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호스피스입니다. 이제 미국도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많이들 작성하시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심장이 멎었을 때 심폐소생술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적어 놓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내 몸이 기능을 다하면 그냥 내 심장이 멎었다면 나를 되돌리지 말고 그냥 내가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나를 내버려 두라고 결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 결정을 문서화해서 환자 본인이 가지고 있고 또 의료기관이 하나 카피본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에 길에서 갑자기 쓰러지시거나 사망에 이르시게 됐을 때 그 문서를 항상 가지고 다닐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목걸이를 하고 계시거나 팔찌로 만들어서
내가 혹시라도 심장이 멎은 채 발견됐다면 나를 억지로 다시 삶으로 이끌지 마라. 내가 죽었다면 죽은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메시지를 남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좀 특이하게도 의료 현장에 이제 응급 구조사들이 도착했을 때 가슴을 열어보니까 이제 그 가슴 한쪽에 심폐소생술을 하지 마세요라고 이제 문신을 새겨놓은 분이 계셨어요. 근데 사실 이게 뭐 합법적으로 이 심폐소생술 하지 마세요라고 한 게 그 밸리드하다고 해야 되나요? 이제 이게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태가 있었는데 진심이실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심폐소생술을 결국 안 하고 이제 편안하게 돌아가시도록 한 경우가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실제로 이제 DNR 심폐소생술 하지 마시오라는 문서가 병원에서 발견돼서 뒤늦게 다행이다. 이분이 원치 않으셨던 거를 우리가 억지로 했을 뻔해서 큰일 날 뻔했다 한 경우가 있었던 반면에 어떤 다른 분은 DNR, do not resuscitate, 이제 심폐소생술 하지 마시오라고 했는데 이분 아무래도 살리는 게 맞겠다 해서 살린 경우가 있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친구랑 내기를 해서 장난으로 내기에 져서 너 내기 졌으니까 DNR이라고 문신을 해라라고 했는데 이게 진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가 원했던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살리길 잘했다. 그런 좀 애매한 순간들도 있었고 좀 극적인 순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심폐소생술에 대한 어떤 중요하게 드릴 말씀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처럼 이제 건강하고 젊은 분들은 뭐 당연히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죠. 어떤 경우가 오든 간에. 근데 저희가 DNR이라고 이제 서명을 받는 경우는 암이 많이 진행되거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병이 많이 진행되어서 이미 만약에 심장이 멎은 채로 발견됐다면 심장을 되돌리는 심폐소생술을 해도 남아있는 삶을 의미 있게 살 수가 없고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달거나 이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생존해 계시다가 또 다시 심장이 멎는 순간이 반복적으로 오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고통을 연장하시기보다는 심장이 멎었다면 그대로 이제 죽음으로 자연스럽게 이르도록 하시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옳다는 생각에서 이제 심폐소생술에 대한 서약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고 건강하고 병이 없는 젊은 분들은 뭐 그런 논의도 없이 당연히 어떤 경우에도 심장을 살리는 소생술을 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런 거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 네네네. 네. 존엄사, 안락사는 미국에서의 개념과 한국에서의 개념이 굉장히 다른데요. 한국에서 존엄사는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이지만 미국에서의 존엄사, death with dignity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남은 여명이 6개월 이내로 생각되는 환자들을 위해서 의사가 먹는 약을 처방하는 것이고 그 약을 먹음으로 해서 삶을 더 이제 단축시킬 수 있고 삶을 중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저도 한국에서 자랐고 정신과 의사로서 이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삶을 미리 끝내는 것, 죽음을 앞당기는 것, 인위적으로 앞당기는 거는 잘못된 것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배웠는데요. 막상 그 삶의 마지막에서 굉장히 고통받는 환자분들을 보면서 그분들이 오히려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 것을 이 모든 뭐 신체적인 고통이나 정신적인 고통을 약으로나 어떤 다른 치료로도 경감시킬 수 없다면 삶을 차라리 좀 앞당기는 것이 낫지 않나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셨고 제가 만난 다른 선생님들 중에는 이제 삶의 고통을 더 이상 어떤 방법으로도 줄일 수 없는 경우에 좀 자살을 시도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삶을 끝내는 환자분들이 계셔서 오히려 자살을 하는 경우에 남겨진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받는 타격이 너무 커서 좀 고통 없는 죽음, 자살보다는 존엄사를 택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현실적인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존엄사에 대해서 잘 몰랐고, 이제 미국의 존엄사에 대해서 잘 몰랐고, 존엄사를 더 잘 배우기 위해서 이제 캘리포니아주 존엄사가 합법화되어 있는 캘리포니아주에서 트레이닝을 더 받았었는데요. 우리가 사실 타인이 겪는 고통을 대신 겪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대신 겪어줄 수도 없는 고통을 너는 태어났고 아직
숨을 쉬고 있고 심장이 뛰고 있으니까 너가 죽는 순간까지 그 고통을 감당해야 되고 견뎌내야 된다라고 누가 감히 사실 강요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도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에 대한 논의는 우리나라에서도 시작되어야 되고, 왜 존엄사를 선택하는지 사람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미국 통계에 의하면 존엄사를 택하는 분들 대부분이 자기 결정권, 자기 주도권을 되찾기 위함이 많았거든요. 90%의 분들이 그런 대답을 했었고, 이제 약을 처방받아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병이 아니라 내가 이제 내 삶의 마지막을 결정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남아있는 시간을 삶에 집중하는 데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고통이나 두려움을 내려놓고 남아있는 시간을 가족들과 이제 질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하고요. 한 30-40%의 환자분들은 약을 받았어도 결국 이제 복용하시지 않고 그냥 병으로 인한 자연사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존엄사를 택한다고 해서 어떤 뭐 생명 경시라든지 뭐 이 사람이 정말 더 빨리 죽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보다는 오히려 남아있는 시간을 더 잘 보낼 수 있고 자기 주도권, 자기 결정권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그 약을 버리거나 뭐 존엄사를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옵션을 더 가지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호스피스와 미국의 호스피스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그 미국의 존엄사, 그 약을 먹고 인위적인 죽음을 좀 앞당길 수 있는 게 되느냐 안 되느냐가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이제 미국에서는 좋은 죽음, 굿 데스의 정의 자체를 한국의 이제 개념과 좀 다른데요. 그러니까 연명 의료를 중단하는 것이 굿 데스에 들어가고요. 좋은 죽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위적으로 곡기를 끊는 것, 물과 음식을 끊는 것도 이제 한국 정서에서는 이거 너무 좀 트라우마다, 내가 부모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를 목도했는데 너무 아닌 것 같다, 그런 이제 심적인 갈등을 느끼시고 윤리적인 문제로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제 한국과 미국의 정서의 차이라고 생각하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물과 음식을 중단하는 것을 좋은 죽음의 카테고리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큰 차이점이 있는 것 같고, 또 호스피스 서비스가 시작되는 시점이 한국은 굉장히 늦은 점도 아주 큰 차이점을 생각됩니다. 사실 호스피스 서비스의 목적은 환자분에게 삶의 주도권을 돌려드리고 삶을 잘 정리할 시간을,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하는 점이 있는데요. 한국에서의 호스피스는 약간 뭔가 포기하는 것, 치료를 중단하는 것, 그냥 빨리 사망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미국에서는 여명이 6개월 남았다고 생각하면 호스피스 서비스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삶의 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삶의 질에 집중하는 케어를 받으면 오히려 예상보다 수명이 더 늘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체력이 있고 본인다울 수 있을 때 호스피스 서비스를 시작하기 때문에 삶을 정리할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고 가족들과 대화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과 환자 모두 삶의 좋은 마무리를 경험할 수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국가 의료보험 제도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호스피스 의료보험이나 어떤 서비스 자체를 전담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사보험이 더 많이 대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잘 제공해 줄 수 있는 회사를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바이링구얼, 이제 한국 사람이어서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간호사나 의사가 있는 이제 기관이면 좋겠다. 그런 경우에는 뭐 그런 맞는 경우를 이제 선택할 수도 있고요. 이제 미국의 경우는 호스피스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하면 대부분은 가정에서 본인이 여태까지 살아온 집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많이 받거든요. 미국 사람들 70% 이상이 집에서 사망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가정 호스피스가 가장 집에서 사망할 수 있도록 주요한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정 호스피스 서비스가 시작이 되면
24/7, 그러니까 언제든지 전화를 해서 의료 서비스를 궁금한 거를 물어보거나 뭐 환자가 어떤 이상한 모습이나 어려운 모습을 보일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가족들이 전화를 해서 24시간 언제든지 간호사로부터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또한 환자분의 상태가 너무 많이 안 좋아서 집에서 힘들어 하실 때는 입원 호스피스 서비스를 또 받으실 수가 있고요. 입원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정도는 아니다 하시면 간호사가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서 뭐 24시간까지 환자 옆에서 집중적인 돌봄을 제공할 수도 있고, 또 좋은 것은 집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는다고 하면 또 가족분들에게 또 좀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가족분들이 또 본인만의 삶이 있고 뭐 일을 해야 된다든지 또 환자분을 돌보는데 또 너무 많은 에너지가 소모될 수 있기 때문에 가족들을 위해서 환자분들을 한 5일 정도 병원에 입원시키도록 해서 5일 정도 가족분들이 휴가를 쓸 수 있게 좀 본인 셀프 케어도 하고 좀 휴식하실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드리는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때는 뭐 환자 침대라든지 아니면은 뭐 화장실을 잘 이용하실 수 있도록 따로 이제 휴대용 이제 뭐 수세식 변기 같은 것도 마련해 드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의료 장비라든지 아니면 약들 모든 것을 다 총체적으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또 간혹가다가 사회복지사 분들이 방문해서 심리적인 고통도 들어드리고, 채플린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분들이 이제 종교에 상관없이 환자나 가족분들을 찾아가서 영적인 고통, 어떤 종교를 가지신 분들의 영적인 고통도 들어드리고 이제 낮춰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가장 중요한 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호스피스 전문의를 양성하는 세부 전문의 과정이 체계가 잡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표준화되어 있는 교육 시스템이 먼저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정신과 의사뿐만 아니라 미국에서처럼 그 임상 경험 환자를 직접적으로 돌보는 대부분의 과 의사들이 호스피스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정신과 의사뿐만 아니라 뭐 내과 의사, 소아과 의사, 이제 불행하지만 말기 진단을 받은 어린이들도 있기 때문에 소아과 의사도 호스피스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산부인과 의사도 마찬가지고요. 또 응급의학과 의사들도 미국에서는 호스피스 교육을 많이 받는데요. 실제적으로 많이 불편하신 분들이 가장 흔히 찾는 곳이 응급실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 지금 어떤 고통을 어떻게 덜어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지 응급실 의사가 환자를 가장 먼저 만나기 때문에 응급실 의사들도 호스피스 환자들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교육을 받고 싶어 하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외과 의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더 많은 의사들이 호스피스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한국에서도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